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물론 9월 선물 만기가 끝이 나기는 했지만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현 선물 수급 추이, 그리고 이제 현물 수급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뭐 코스피에 이어서 이제 코스닥도 똑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들 보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이제 뭐 ECB 또 회의가 있었죠.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이제 리포트 보고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이슈 있었던 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S&P에 대해서 이제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엑셀이 조금 오류가 나는데 잠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지표인, 잠시만요. 오늘 조금 엑셀이 살짝 오류가 걸리는데 잠시만요.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것을 통해서 증시에 대해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S&P, 나스닥,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ISM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한국 수출액 전년동 비비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조금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통해서 조금 위험 선호 구간인지 위험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뭐 코스닥, 그리고 이제 S&P, 나스닥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니케이, 유로스톡스, 뭐 항생, 상해 종합, 뭐 달러 인덱스, 그리고 이제 달러원, 뭐 WTI, 금, 그리고 이제 국고주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키스코홀딩스, 현대해상, 그리고 이제 DB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KT 종목 살펴보고요. 지금 뭐 매도는 하고 지금은 들고 있지 않지만 효성화학이랑, 그리고 이제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DLENC, 그리고 이제 LG전자, 뭐 GS도 좀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은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으로 해서 이제 마감 시황 살펴보면 오늘 뭐 증시 뭐 그냥 소폭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피 한 0.36%, 코스닥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뭐 장중에 좀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뭐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 선은, 여기 있는 선은 이제 코스피 200 차트고요. 이 파란 색깔 구간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구간이고요. 뭐 오늘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도가 이어졌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 4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를 했고, 기관도 한 1,4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2,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그래도 한 5,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600억 매수, 개인이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1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한 2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뭐 개인이 20조 정도 뭐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초 이후로 봤을 때 뭐 개인이 71조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사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좀 일시적으로 선물을 좀 사고 있는데 현물을 팔고 있는 거에 대한 해지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은 이제 만기가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해지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선물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현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선물은 만기가 되면서 사라지고 결국 현물은 팔아버리고 딱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포지션이 계속 없어지는 것을 좀 저희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언제든 증시가 훅 빠질 수 있다는 걸 외국인 선물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이 거의 한 4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소폭 매수, 기관이 매도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 개인 외국인 매도 추세입니다. 외국인이 근데 다만 좀 최근에는 매수로 살짝 돌리면서 거의 그냥 또이또이 정도 그냥 수준까지는 와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 연초 이후로 한 11조 정도 뭐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보기에 앞서서 일단 어제 ECB 회의가 있었었죠. 이제 ECB 회의에서 뭐 이제 좀 매파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테이퍼링 발표도 나지 않을까까지 했는데, 뭐 저는 사실 ECB는 좀 긴가민가 하긴 했었는데 일단 ECB에서는 뭐 테이퍼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채권 매입 속도만 조금 이제 감소하는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ECB가 이제 PPP 뭐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 1.85조 유로를 사야 되는데 어차피 결국 이 기간까지 살려면은 속도를 원래 줄였어야 되긴 했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책이 그렇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결국 이제 물가 전망치는 점점 계속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저는 뭐 이렇게 완화적인 결과가 사실 길게 봐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건 뭐 제 리포트를 준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보여드리죠. 이게 뭐 오늘 이미선 연구원 분이 이제 쓴 리포트에도 뭐 저랑 뭐 거의 비슷한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이제 과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했었죠?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콘트라티에프 파동 이제 한 50년 정도 이제 사이클인데 이제 그게 1970년도 인플레이션 시기였었거든요. 딱 그때를 지금 이분도 뭐 저랑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3% 그때는 더 심각했었고요. 근데 이건 이제 물가를 감안해서 BEI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지금도 BEI가 아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제 그냥 물가채로 이제 팁스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 땐 지금도 한 마이너스 뭐 2, 3%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팁스로 했을 때가 마이너스 1% 정도고요. 뭐 결과적으로 둘 다 지금 실질금리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이 당시에도 이제 실질금리가 낮고 GDP 갭도 플러스 전환됐는데 뭐 그레이 소사이리 하면서 막 여기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 쓰니까 결국 물가가 1, 2%에서 2, 4%까지 갔다가 70년 된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고요. 결국에 향후에도 지금 이런 우려가 점점 유사하게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따라서 뭐 지금 당장 완화적이어서 뭐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조삼모사거든요.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플란 델러스 뭐 이분은 워낙 좀 매파적인 분이어서 뭐 9월 FOMC 때 계획 발표하고 테이퍼링, 뭐 10월 실시를 좀 기대한다고 발언을 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10월에 실시를 할지 뭐 사실 그냥 한 11월 정도에 할지 12월 정도에 할지 내년 초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것은 결국 늦어도 내년 초에 한다는 거고 결국 이제 테이퍼링 하면 결과적으로 또 실질금리 플러스가 되면서 좀 증시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라고는 뭐 여전히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다 좀 설명을 생략하고 그냥 리포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드 갭 먼저 살펴보면 이제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이제 일드 갭이고요. 높을수록 저평가, 이건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뭐 지금 좀 증시가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똑같이 이제 긴 시계열로 일드 갭을 봤을 때도 지금 금리 워낙 저금리인 걸 감안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돼 있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일단 뭐 S&P가 뭐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통 패권 전쟁 할 때 1위국이 조금 더 고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나라 다 사실 결국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드 갭인데요. 일드 갭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일드 갭이 아니라 페드 모형인데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나눈 수치입니다.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양이고요. 뭐 최근에 금리 또 상승을 하면서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점점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우선 먼저 이제 코스피랑 뭐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5조 거의 6천억 정도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딱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따라서 그냥 개인분들의 지금 생각이 조정 보일 때 항상 사면은 올랐기 때문에 제 차 조금 빠지는 거 보니까 아 조정 보이고 사면은 결국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결국 이제 그게 뭐 향후 좀 이따 차트를 보시겠지만 지금은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차트가 완전 다 좀 추세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가 봤을 때 신용잔고 증가가 된 것은 좀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신용잔고 레벨도 상당히 높고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항상 높은 구간에서 결국 다 조정을 받았죠. 생각이 되고, 코스피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빠질 때가 항상 조정을 받을 때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높을 때 고평가, 낮을 때 이건 저평가입니다.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2018년 고점 부근까지 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며칠 이제 얘기를 안 했었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M1 나누기 M2가 상당히 낮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파란 색깔 선인데요. 과거 이제 2015년 부근이 최저점이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증시가 뭐 완전 급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이미 항생 같은 경우에는 좀 꽤나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 결국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M1 나누기 M2가 낮을 때가 이제 유동성이 없다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당연하게 IMF 때랑 2008년도 금융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중국도 똑같이 2015년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 지표들 살펴보면 한국 수출액이나 뭐 미국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다 피크아웃은 쳤습니다. YOY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비로서는 다 최고점은 기록을 했고요. 다만 이제 뭐 절대 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액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YOY는 좀 피크를 쳤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꼭 이게 YOY로 피크 친다고 해서 증시가 고점을 치는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일단 확실히 좀 탄력성은 지금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월간 한국 수출액을 토대로 이제 시가총액 코스피 밸류에이션 했을 때도 원래 한 36배 정도 되면은 조정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좀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간으로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시가총액 코스피랑 이제 S&P 살펴봤을 때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은 상태고, S&P도
과거 고점을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 살펴보면은 장기 추세인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은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 추세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추세인 120 이동평균선도 아직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기 추세는 위험 선호, 단기 추세도 50 이동평균선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단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는 아직은 위험 선호 구간이다 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면은 이제 뭐 오랜만에 오늘은 코스피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3-1파 뭐 이 부분 얘기는 좀 중기 파동 같은 경우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요. 3-1파 이제 1파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 엘리어트 파동상 1파, 2파, 저 여기 3파,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제 저점부터 여기 2파 저점을 그어서 이제 2파랑 4파 저점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 할 수 있는데 여기 고점하고 고점 닿은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 결국에 뭐 여기 하단이 깨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기 깨졌을 때 매도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질 때 이제 2파랑 4파 깨질 때 매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5파 고점 치고 여기가 이제 쐐기로 A파, B파 지금 이제 저는 아직까지 C파다 라고 보고요. 여기가 C의 1, 여기가 C의 A, B, C로 2, C의 3, C의 4, C의 5로 결국에는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로 봤을 때는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그었을 때 여긴 좀 채널링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고점이 좀 달라지긴 해서 코스피 200으로 나중에 부분 채널링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코스피로 보여드렸던 게 코스피가 이제 전에 이 빨간 색깔이 200 이동평균선인데 이제 8월 20일 날 여기서 딱 지지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딱 여기서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깨냐 마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반등할 수도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오늘은 뭐 해지를 크게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 이제는 뭐 다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200 이동평균선 빼곤 다 역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지 않다. MACD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 봐도 구주봉도 볼린저밴드 밴드 타다가 이탈을 했고 RSI 매도 시그널이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주 3봉으로 봤을 때도 뭐 전환선 살짝 상회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MACD나 RSI 매도 시그널 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도 전환선 기준선 아직까지는 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120분봉도 아직까지는 다 역전이 돼 있어서 오늘 일단 여기 구름대를 들어가려 말랑하다가 결국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안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 이제 채널링을 해봤을 때 5파랑 B파 고점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C파동은 한 2부 정도, 이 부분 정도까지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뭐 391, 뭐 393 요 정도 사이까지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1, 2, 3, 4, 5로 결국엔 빠지지 않을까 라고는 뭐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코스피보다는 나은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도 MACD는 좀 매도 시그널 나타내고 있어서 뭐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도 그냥 A, B, C 정도지 않을까 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똑같이 이제 앞부분 파동은 생략하고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5파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파동이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전환선은 좀 하회를 하고 있어서 뭐 제 생각에는 기준선 깨지면 미련 없이 여기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MACD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요 볼린저 밴드 타다가도 이탈하면서 좀 빠지고 있어서 오늘은 좀 소폭 아직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추세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 뭐 기준선 깨지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기준선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도 이제 MACD, RSI 다 매도 시그널은 나오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여전히
그냥 여기 1, 2, 3, 4, 5 해서 A든 1파든 한 파 끝나고 여기가 A, B, C 한 파 끝나고 나면 결국에 이제 이렇게 3파든 C파든 한 번 더 하락은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 부근까지 딱 내려왔는데 일단 여기 뭐 그렇게 확실하게 좋아졌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26일 후행스팬도 여전히 호전 상태고 9일 후행스팬도 내일 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죠. 결국 호전될 수 있는 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름대도 바로 이제 벗길 수가 있고요. 뭐 저는 여전히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변동성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뭐 지금 딱 전환선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일단 전환선 부근에서 저항을 보이면서 일단 아직은 26일 프랭스팬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좀 오늘 올랐지만 결국 여기 전고점을 넘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여기가 A, 여기 B, 여기 C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A, B, C로. 그 다음에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지금 당장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 있고요. 크게는 문제는 없지만 결국 이제 기준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준선 그냥 깨지면 매도를 한다라는 마음가짐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했지만 일단 뭐 아직까지 26일 프랭스팬 역전되어 있고 뭐 여기도 이제 결국 고점 대비 그냥 A, B, 뭐 C 정도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결국 전고점을 아직까지는 넘지 못했거든요. 좀 꼬리도 나타나고 있어서 뭐 저는 좀 사실 그냥 A, B 여기도 C 정도지 않나 라고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 상단으로 지금 다시 왔는데 여기 26일 프랭스팬도 여기서 딱 걸쳐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쭉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역전이 되면서 구름대 안으로 빨려 들어갈지 이제 오늘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추세가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WTI도 26일 프랭스팬 아직까지는 역전되어 있고 뭐 구름대 위를 아직 못 가서 그냥 아직까지는 그냥 좀 횡보 추세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소폭 오르긴 했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실질금리는 전 좀 올라간다고 봐서 올라가면 금 좀 단기적으로 조정 보이고 그 다음 실질금리 거의 제로까지 가고 나서 그때 좀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린저 밴드 모여있어서 곧 위든 미치든 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좀 미칠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은 거의 보합이긴 하지만 이제 다 추세가 이제 호전돼서 저는 좀 상방으로 국채 10년은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도 기준선 방향 올라가고 있고요. 다 호전됐기 때문에 저는 좀 상방을 더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보유하고 있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오늘 뭐 한 2% 정도 조정이 보였고 여기도 이제 MACD나 RSI 좀 매도 시그널 거의 뭐 나타나고 있어서 뭐 단기 조정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기준선이나 여기 구름대 부근에서 잘 반등을 해줄지가 일단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실적도 괜찮고 뭐 사실 업황 좋을 때 뭐 사실 주주같이 환원하는 것도 주주 환원 정책 하는 것도 대주주 입장에서 결국 상속세 내기에 가장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주가 22,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 지 정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205%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0.6%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 안에서 그냥 여전히 놀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그렇게 좋지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DB 손보는 조금 더 추세가 또 괜찮긴 하고요. 전선 기준선 위고 뭐 다 호전돼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일단 뭐 15% 정도 DB 손해보험 뭐 상당히 높은 내재 수익률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고 현대상은 더 높은 거의 20%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상은 현대해상이 조금 더 싸 보이고 다만 이제 RBC 비율은 현대해상이 조금 더 열이하다는 단점은 존재를 합니다. 뭐 그래서 그냥 둘 다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뭐 소폭 한 0.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냥 추세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냥 좀 횡보하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곧 위든 미치든 좀 튈 것 같다. 결국에 횡보를 하다가 그때 좀 추세를 잘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구름대를 여기 넘어야 되는데 참 넘기가 쉽지 않긴 하네요. 이제 여기를 좀 넘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늘 좀 넘지는 못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근데 일단 뭐 저한선 기준선 상회하고 9월 26일 횡스팬 9일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26일 횡스팬까지 호전됐기 때문에 이제 뭐 구름대만 딱 넘어서면 좀 추세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효성화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1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CJ 제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뭐 상당히 모여있어서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은데 지금 추세상은 좀 미칠 확률이 저는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MAC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 현재 주가 뭐 4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뭐 그래도 한 70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지 않나, 내재 가치는 그 정도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DLNC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그래서 26일 횡스팬 아직까지 호전될 때고 뭐 구름대를 좀 넘어야 저는 조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DLNC 같은 경우 현재 주가 14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70% 정도 저는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6.7 상승하다가 한 3.5% 상승하면서 끝이 났고요. 좀 거의 기준선 부근에서 좀 막히면서 전환선 부근에서 이제 상승이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다만 뭐 여전히 아직 기준선 넘지 못하고 26일 횡스팬도 아직까지는 역전이기 때문에 뭐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 한 14만 6천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한 24만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이제 약간 좀 횡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추세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26일 횡스팬 호전되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전환선도 넘지는 못해서 여기도 추세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GS 같은 경우 현재 주가 42,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그래도 한 14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아마존, AMC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92만원 정도 되고 성장률 4.5%, 그 다음 캐펙스 뭐 3천억, 그 다음에 실적 전망치는 뭐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게 뭐 맞는 말이 되려고 하면은 이 연구 성장률도 맞아야 되고 제가 이제 26년도 실적이다 라고 한 건데 이제 이 부분까지 실적이 다 맞아야 되는데 뭐 당연히 어느 정도 틀릴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근데 계산한 이 정도 실적이 맞다라는 가정하에서는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는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이어서 뭐 지금 상대가치 평가로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냥 실적만큼 계속 그냥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뭐 생각이 됩니다. 그냥 계속 고평가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차트 상으로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고 26일 횡스팬만 이제 역전이 되면 다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대를 아직 하회 안 하고 26일은 역전되어 있지 않지만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이지 않나. 뭐 추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이동평균선에 조금 약간 지지를 보이는데 뭐 여기 이제 지지선을 깨냐 마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계속 좀 하락을 많이 했었던 카카오 같은 게 현재 주가 한 13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그냥 지금 주가가 뭐 거의 적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했을 땐 당연히 최근 주가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다. 과거 대비해서는 뭐 당연한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같은 경우도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기술적 반등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구름대 이제 여기 볼린저 밴드
워낙 이탈이 심했기 때문에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결국 저는 좀 중기적으로는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사실 차트상 보여집니다. 워낙 좀 급등했던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이 절대가치 평가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전망치를 상당히 다 애널리스트 전망치 분들 정도 수치로 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뭐 언제든 제가 봤을 때 매물 부담은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도 존재하고요. 뭐 저는 좀 굳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다. 뭐 상승 추세여도 좀 추세를 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하고 AMC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차트상 뭐 전선 기준선 상회하고 26일 호전되고 뭐 구름대까지 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구름대를 딱 벗기냐 마냐인 것 같습니다. 재차 하회를 하냐 위로 벗기냐 요 부분을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AMC 같은 경우에도 뭐 다 호전돼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밸류에이션 이게 좀 내재 가치가 없는 주식은 저는 좀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사실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확률인 거죠. 뭐 결국 주식이라는 게 뭐 올라가면 다 좋은 거긴 한데 굳이 그래도 이제 덜 내려갈 수 있는 안 올라갔을 때 설사 내려가더라도 좀 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게 결국 내재 가치가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설사 내려가도 더 회복력이 나중에 빠르기 때문에 좀 AMC는 한번 이제 사실 손실 보면 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주식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대부분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 뭐 아까 그 이미선 연구원 리포트도 그렇고 뭐 저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은 뭐 계속 똑같은 내용이지만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강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 계속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뭐 아직 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 실질금리 올라갈 때 일단 1차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이 실질금리 올라가면서 이 연방준비은행 이제 자산 여기 이제 자산이고 이 반대가 부채죠. 이 부채인 지급준비금하고 재무부 일반 계정 이게 결국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다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가는 거여서 이게 결국 더 빠지면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더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손보주 사고 있고 좀 미증시 조정 보이면 미국 조금 은행 주식들이 예대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좀 매수를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금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리츠나 부동산 이런 부분 좀 레버리지를 그땐 좀 많이 써서 하는 것을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좀 저희 구독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부분 고려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금요일이네요. 이제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